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영신의 모델은 최용신이라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 여성으로 당시만 해도 꽤나 오지였던 경기도 안산 샘골에 들어와 그야말로 한 몸을 희생에 붙들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설득하고 학교를 세우고 일본 경찰의 견제에 악착같이 맞섰던 농촌 계몽운동가였죠. 최용신은 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이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생판 찾아와 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산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당시의 농촌은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찾아와서 애들 가르치느니 뭘 해보자느니 하는 모습에 그리 관대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냉대와 오해가 잇따랐지만 최용신은 끈덕지게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성심으로 가르쳤죠. 2008년 구술된 최용신의 옛 제자 이덕선의 말입니다. 나는 8살 때까지 변화없는 생활을 했어.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것이다 생각했지. 최용신 선생님을 만나고 새 세상이 열렸어. 어느 날 오리 정도 떨어진 우리 집에 선생님이 방문하셨어.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어머니 손을 꼭 잡으시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머니, 이 아이는 자라서 크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겨내시고 자랑으로 키우십시오. 곁에 있던 내게 살아생전 처음으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 최용신은 많은 이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활약은 눈이 부시다기보다는 눈을 뜨겁게 합니다. 한때 강습소 학생이 110여 명에 이르자 강습소가 잘 되는 것이 눈에 가시였던 일제당국이 개입해 학생 수를 6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최용신은 여기서 탈락한 아이들을 따로 꾸려 밤에 가르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당국과의 마찰을 두려워한 YWCA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최용신은 강습소 경비를 대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 막대한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그녀는 재충전과 못다한 공부를 위해 고베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죠. 귀국해서 고향으로 정양 가려고 했지만 샘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누워만 계셔도 좋다고 사정하는 통에 다시 샘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장협착등이라는 치명적 질병에 걸려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1935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샘골 강습소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강습소는 영원히 경영하여 주시오. 샘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는 어찌하나. 그녀의 유언에는 뭘 못해봤다거나 뭘 얻지 못했거나 하는 26 젊은이의 아쉬움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안타까움을 표한 대상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군과 약혼한 후 10년 되는 금년 4월부터 민족을 위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하나. 김군은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약혼자 김학준이었습니다. 김학준과 최용신은 함경도 원산 출신이었습니다. 10대 중반에 둘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최용신은 김학준에게 10년 동안 조선을 위해 봉사한 후 결혼하고 이후는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학준은 그를 응낙했고 말이죠. 요즘 같으면 중2병이 어쩌고 할 나이인데 둘은 그렇게 성숙했습니다. 최용신의 동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원산서 같이 자란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과 첫사랑을 했대요. 현재 그 사람은 일본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긴 얼굴이 이러니 그 사람은 앞으로 크게 일할 사람인데 결혼을 해야 할지 자기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대요. 최용신을 열렬히 사랑했던 김학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곰보같이 얼근 얼굴에 무엇 보고 그렇게 반하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달아오르지만 우리 사랑은 티 없이 맑고 또 불같이 뜨거웠다. 최용신이 창졸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약혼자 김학준은 일본 동경에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달려온 최용신의 부모는 원산으로 시신을 옮기려 했지만 샘골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다. 제발 최 선생님을 우리 곁에 두어주십시오.
부모는 샘골에 딸을 안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건 김학준에게도 다행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동경에서 안산 샘골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중이었으니까요. 김학준은 장례가 끝나고 매장이 시작될 즈음에야 숨이 턱에 닿아 안산 샘골에 도착할 수 있었죠. 김학준은 도착하자마자 잠시 소리쳐 기도하더니 와락 달려들어 덮어두었던 관뚜껑을 열어 젖히고 시신을 끌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리고 묻겠다는 절규였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하자 김학준은 통곡하며 자신의 외투를 벗습니다. 그 외투는 최용신이 봉급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사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통곡 속에 흙이 뿌려지는 최용신의 관 위에 10년을 기다리고 평생을 약속했던 연인의 외투가 덮였습니다. 해방 후 김학준은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최용신 기념관 자료에 따르면 그의 아내 길금복은 최용신이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즉 최용신과 김학준이 어떤 사이였는지, 김학준이 최용신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조선대학교에서 오래 교편을 잡았던 김학준은 1975년 세상을 뜨는데 옛 연인의 제자인 아내와 이남 3녀의 자녀들에게 뜻밖의 유언을 남깁니다. 옛 약혼자 최용신 곁에 묻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웬만한 여자면, 아니 웬만한 사람이면 자신의 수십 년 배우자가 다른 사람 곁에 묻어달라고 할라치면 지금까지 나는 껍데기였단 말인가 하고 자괴감에 빠질 게고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게 정상일 겁니다. 일부 가족들도 완강히 반대했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처녀로 죽은 최용신 곁에 왜 다른 여자의 남편이 가느냐고 쑥덕거림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학준의 부인은 결단을 내렸고 김학준은 죽어서나마 옛 여인의 곁에 묻히게 됩니다. 슬프게 단명한 헌신적인 여성과 그녀를 평생 그리워한 유부남은 영원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용신과 김학준의 사랑만큼이나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자리마저 내어준 김학준의 부인 길금복 여사의 마음에 가슴속이 뭉클해집니다. 김학준을 묻기 위해 최용신의 묘지를 재조성하던 사람들은 최용신의 관 위에서 거의 사가버린 코트를 발견합니다. 바로 김학준이 슬픔에 겨워 덮어주었던 그 코트였죠. 슬프지만 아름답게 살아가고 죽어갔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생의 태반을 그리움으로 뒤덮었던 조선의 청춘 남녀의 사랑이 담긴 유품이었습니다.